텐션 뭐 있잖아요? 텐션 괜찮습니까? 머리 좀 잘 봐, 선생님. 좀 몰라. 더 잘 볼 수 있지? 왜? 하고서 내가 안 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안 하고 안 한다, 안 했다 그런 건 억울한 인명입니다. 봅시다. 얘들아, 책 나오는 작품. 자, 얘는 기출인데 이 기출이 요즘 스타일이랑 약간 다르죠. 하지만 작품을 보는 관점은 똑같기 때문에 문제 잘 풀어주시고. 누가 썼습니까? 김수월이 썼죠? 김수월 어떤 작가인데 얘들아? 어떤 작가요? 그렇지. 우리 민족적 정서를 잘 표현하는 작가인데 내용 면에서도 그렇지만 형식 면에서도 이 민족적인 특색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작가야. 내용 면에서는 뭐 한을 외국어로 번역해봐 얘들아. 없어.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 한의 정서가 어떻게 시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형식 면에서 민족적인 특성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 김수월은 있잖아. 글자 수 맞추는데 거의 강박이 장난 아닌 사람이야. 심지어 시를 썼을 때 시의 글자 숫자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도록 맞추기도 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글자 수, 글자의 모양 이런 거를 신경을 엄청 많이 써. 근데 주로 뭐 우리나라 민요 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에 드러나는지 봅시다. 처음 보면 AABA 구조로 되어 있죠. AABA 구조도 민요의 기본적인 구조죠. 자, 내용면으로 보면 내상적 써 있는데 그건 뒤에까지 이어서 봐야 알 수 있어. 접동 아우레비 접동. 뭔 소리야? 진두랑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했으니까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 뭐야? 접동새가 우는 소리야. 왜 하필 접동새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생각했다? 굉장히 구슬프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슬프게 우는 새 하면 늘 접동새를 데리고 온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접동새가 접동 아우레비 접동 하면서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운대. 구체적인 지명을 설정을 했네. 구체적인 지명을 설정을 했는데 이 구체성이라는 게 강원도 뭐 어딘가 동해바다 앞바다
제주도, 무슨 충청도, 북한의 어디 함경도 이런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그런 걸 나타내진 않아요. 다만 이름이 있긴 해. 그치? 구체적인 이름이 있긴 한데 그게 3년에서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봅시다.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아우레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김소월이 직접 만든 단어야. 오레비와 동생을 합해서 남동생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AA-BA 구조가 2연에서 7, 5조로 7글자, 5글자 민요조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형식면에서도 민족적인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다. 그러면 접동세를 이용했고 접동세가 울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애상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애상적인가? 세 번째 연에 그게 드러나죠.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람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부덩이 시샘에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누나가 접동세가 됐대. 이 접동세가 된 누나가 지금 자기가 살던 앞마을에 와가지고 접동하고 울고 있대. 얘들아, 이 비극적인 전설 들어봤어요? 열남매에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새엄마가 성질이 못해서 열남매 중에 딸 하나를 무지하게 못 살게 본 거야. 나머지 9명은 아들. 근데 딸을 괴롭히다 못해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됐는데 엄청나게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된 거야. 그 부잣집에서 딸이 예쁘다고 예물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 그랬더니 성격 나쁜 새엄마가 우와, 얘 앞으로 잘 살겠네?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해서 누나를 장롱 속에 넣고 장롱을 불태워버렸대. 그래서 제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접동세가 됐다는 게 전설이야. 그럼 보자. 이런 비극적인 전설을 김소월이 가지고 왔어. 근데 왜 하필 이 전설이야? 진두강 앞마을의 전설이 아니라 여기 시작 보면 옛날 우리나라는 하면서 이 진두강 앞마을이 마을 이름만 구체적일 뿐이지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한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구체적 지명이 어떻게 됐다? 옛날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시상이 확대되고 있고 누나 얘기를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네 번째 연에서 뭐라고 얘기해?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워. 불설워. 서럽다의 사투리고요. 누가 서러운 거야? 화자가 서러운 걸 수도 있고 시적 대상이 서러운 걸 수도 있고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어라? 우리 누나? 그럼 우리 누나야? 내가 그 남동생 중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얘들아. 전설 속의 누나라고 얘기했지. 전설 속의 누나가 우리나라라는 말을 쓰면서 보편성을 얻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누나를 우리 누나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다 지칭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됐다? 보편성으로 역시나 시상이 확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누나는 내 누나도 될 수 있고 우리 엄마도 될 수 있고 우리 고모도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누나, 여성들의 한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지. 비극의 한정에서가 아니야. 자, 시가 이어져요.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 삼경이 몇 시라 그랬어? 밤 11시에서 1시라 그랬지? 한밤중에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이게 바로 김소월의 접동세. 아마 1학기 내내 이 작품 보게 될 거예요. 그럼 1번 표현상의 특징을 적절하지 않은 것. 야, 명령형은 애상적인 거랑 맞지 않죠. 없고요. 2번에 누나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변하지 않고요. 2번 3번 보기에 별표 치시고요. 한해 정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김소월시에서는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하는 누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체념해야 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을 만나야겠다는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요 체념과 미련 사이의 갈등이 뭐가 되었다? 한이 되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기는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보기를 그대로 갖다 얘기한 게 뭐다? 1번이다. 참아라는 부사 동그라미 쳐놓고요. 나머지 헛소리. 넘기고 두 번째 거 빠르게 풀어봅니다. 나작품과 다작품 둘 다 이번 수특에 나오는 작품이죠.
다 했쇼? 오늘 끝까지 읽기라도 해봐봐. 이건 머리 안 들어요? 눈에 안 들어? 왜? 왜요? 방에서 많이 지우기가 세니까. 지우는 잘 탔어요? 괜찮아요? 왜? 시선을 할 때 아까 내가 표현한 거 표현하고 지금 친구가 이상한 신호를 아닌 거부터 확인해. 왜? 다 했어? 아니야? 다 한 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봅시다. 가도 되죠? 조국을 언제 떠났노? 누가? 아, 파초가 조국을 떠나서 꿈은 가련하다. 꿈은 가련하다. 라고 얘기했구나. 와, 파초가 뭐길래? 화분한테 이렇게 가련함을 느끼는 거야? 왜 그러지? 희한한 사람이네. 두 번째요.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아, 화초의 조국이 남국이구나. 그리고 지금 화초가 남국에서 전혀 다른, 우리나라는 남국이 아니잖아. 그치? 열대지방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불타는 향수를 느끼고 있구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런데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를 느끼고 있다고 파초한테 그렇게 느낀 거는, 그런 파초가 가련하다고 생각한 거는, 얘들아, 힌트죠. 나도 그렇다는 거야. 화자도 그렇다는 거야. 내가 멀쩡히 서 있는 화초한테 그렇게 느낄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화자와 파초를, 나와 파초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파초처럼 나도 고향을 떠나왔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이런 파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고향을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다만 나는 누구를? 파초를, 고향을 그리는 파초를 위해 주는 거야. 소나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왜 소나비를 그리고 있어요? 얘 남북에서 왔으니까, 열대지방에서 왔으니까. 그럼 너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게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화자는 정성을 쏟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성을 쏟는 덕분에 화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지. 이제 밤이 차다. 열대지방에서 왔는데 밤이 차면 괴로워. 좋아. 당연히 싫겠지. 당연히 괴롭겠지.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나는 또 너를 어떻게 한다?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우리 더욱 힘든 시기에 가까이 있자. 화초에 대한 애정 느껴지고요.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나는 너를 위해서 앞으로도 네 발등에 샘물을 기어 부어주겠다. 난 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너의 그
아니고요. 다만 파초의 잎이 넓기 때문에 형태적 공통성 때문에 치맛자락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발표하십시오. 아까 우리 누나라고 하면서 시상이 확대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파초는 파초고 너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뭐가 됐다? 우리가 됐다. 이제는 너랑 나랑 함께야. 우리 함께 겨울을 가리우자. 추운 겨울을 가리우자. 파초랑 나랑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우리 함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했어. 가리우자. 시제가 뭐야 얘들아? 미래 시제야. 미래 시제는 뭘 나타낸다? 의지를 나타내죠. 그쵸? 그렇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작품, 얘가 스트레스 작품. 중요합니다. 산비탈은 들국화가 환하고. 얘들아, 자, 들국화가 환한 거. 꽃이 환한 건 좋아. 그런데 이어서 누이 동생의 무덤 하고 나오니까 두 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 대비된다. 대조된다. 무덤 옆에는 밤나무 하나가 있는데 밤나무 동그라미 치시고 이 뒤에 밤나무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 밤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언뜻 써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가지를 내어주었다. 동생 무덤 옆에 있는 밤나무를 보고서 뭘 떠올린 거야? 누이의 이미지를 떠올린 거야. 누이의 이미지를 대신하는 게 이 밤나무야. 갈 길을 못 찾는 영웅 같은 밤나무가 마치 갈 길 못 찾는 우리 누이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나 못 봐주겠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절로 눈이 감겨.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 시각적 이미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거기는 청각적 이미지, 숲을 앞에 찬란한 촉각적 이미지,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 풍경이 예쁘거나 예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감각적으로 묘사는 했지만 예쁘다기보다 어때야 된다? 고독하고 외로워야 되고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흰나비 한 번 더 동그라미 치시고 흰나비 역시 뭘 상징한다? 누이의 모습을 상징한다. 흰나비 같은 게 뭔가 봅시다. 여인 모습 아울러 어느 무영한 공중에 체온이 꺼져버린 후에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내가 흰나비처럼 이렇게 체온이 꺼지는 누워있는데 여기를 찾아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 빗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이는지 누이의 외로운 무덤을 보고 외로운 무덤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런 감상 뒤에 행동을 합니다. 한줌 흙을 헤치고 나즈키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 행동이야 얘들아. 행동 전에 그리움 느꼈고 그리움이 촉발한 뭐다? 행동이다. 감정 먼저 행동 나중.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한박꽃처럼 역시 뭐다? 누이를 상징하는 단어죠. 한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눈 뜰 것만 같아서 서러운 생각이 얘들아 눈 뜰 것만 같았어. 기대를 했어. 내가 부르면 동생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기대가 충족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충족되지 않고 좌절되기 때문에 서러울 수밖에 없죠. 애초에 확인할 수 없는 기대감이었다.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다 울고 있나봐. 김광균의 수철리. 제목부터 되게 슬프죠? 김광균 어떤 시인이에요? 30년대 도시의 풍경을 그로테스크하게 굉장히 잘 차갑게 묘사하는 사람이죠. 여기에서는 도시의 풍경은 아니지만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는 역시나 잘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작품 수철리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은 현대소설 현대시 아니고 고전 운문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특에 나오는 작품이다. 그리고 견해용 무지하게 중요하죠. 얘들아 견해용 작가가 누구야? 누구라고 써있어? 윤선도. 윤선도 어떤 사람인데? 윤선도 무슨 일 겪었니? 윤선도 잘 나가다가 임금한테 총애를 받다가 어느 날
임금한테 직언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임금한테 서신을 통해서 임금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똑바로 들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대신들이 다른 신하들이 아니 저것이 임금에게 감히 모함을 받고서 어떻게 됐다? 당연히 귀양을 가게 됐다. 임금님 저런 놈은 귀양 가야 됩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그대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귀양지에 가서 쓴 게 바로 이 연시조예요. 지금 보세요.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고 하나 왜다가 뭐겠어? 슬프나 즐거우나니까 옳거나 그르거나겠죠? 그르거나 내 몸이 해야 할 일, 얘들아 내 몸이 할 일이 그것만이 따끈따끈 뿐이다. 난 내가 할 일만 할 뿐이다. 그 밖에 여남은 일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내 일 망령된 줄을 망령된 일이 뭐야 얘들아. 내가 할 일이 망령되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모함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귀양을 가야 돼.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몰라서 이랬겠는가? 모를 손가 서리법 모르지 않는다로 해석해 주셔야 되고 내가 망할 줄 편지 보내고 이렇게 될 줄 알긴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 마음이 어리석기는 하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건 다 누구 탓이다? 임금님을 위한 탓이다. 그러니 임금이시여 여기 밑줄 치고 별표 임금한테 하는 얘기야 얘들아. 임금한테 당부하고 있어요. 뭐라고 당부해? 다른 놈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임금님께서 직접 한번 생각해 봐라. 내 말이 틀린가 옳은가. 네가 지금 이렇게 귀양 보낸 게 맞는가 틀리는가 용감하지 그치? 귀양 가서 쓸 놈이 귀양 간 놈이 할 말은 아니죠. 그쵸? 송미인곡이나 삼인곡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아부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끝까지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추성 진호루밖에 울어대는 저 시내야. 추성 진호루가 자기가 귀양 간 곳에 있는 건가 봐. 밖에 울어대는 청각적 심상. 저 시내야. 시내가 왜 울어? 우는 건 본인 자신이겠죠. 못하러 밤낮으로 흐르니 밤낮으로 흘러? 누구처럼? 나처럼. 너 역시 내 임금을 향한 내 뜻을 따라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럼 시냇물과 화자가 역시나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밤낮으로 흐르는 너 마치 밤낮으로 임금 찾는 나와 똑같구나. 매는 높고 높고 물은 멀리 있고 멀리 있고 어버이가 그리운 뜻은 많고 많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외기러기 역시 보다 시내처럼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그 다음 오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오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왜 많이 나올까요? 유교적 관념의 완전 대표적인 부분이야. 내가 귀양을 왔으니까 어버이가 그리워요. 그리울 줄은 처음부터 알았어. 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내가 임금을 까먹으면 그것이 바로 불효인가 여기노라. 얘들아 어버이를 그리는 뜻은 뭐라고 부릅니까? 효라고 부르죠. 임금을 향한 뜻은 뭐라고 불러? 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충이 효로부터 출발을 했다. 효가 곧 충으로 어떻게 됐다? 확대됐다. 효와 충의 일치로 찐 유교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상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바로 풀어볼까요? 4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다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답 3번이죠. 나에서는 누이를 못 만나고 다에서는 임금님을 못 만나고 5번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인가? 답 5번. 아까 현실 상황의 변화를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겨울을 가리우자 했으니까 나와 있고 나에는 누이를 결국 불렀지만 못 만나게 되죠. 5번의 답은 5번. 6번 A와
뒤에 나타난 공통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A는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이 발등에 붙는다 라고 얘기했고 B에서는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죠. 6번의 답은 2번. 7번은요.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아까 그랬죠. 치맛자락에 어떤 여성성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7번의 답 3번입니다. 8번은 아까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려면 미래 시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무덤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별이 쏟아지는 게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진 않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화자의 의지를 발휘해서 뭐 할 건데? 8번에 5번. 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9번의 별표 치시고 얘들아 이런 문제를 틀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하나 선지만 죽도록 들여다보고 시에서 확인을 안 하니까 틀리는 거 아니야. 망령된 내일은 내가 신경 쓰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치? 근데 왜 망령된이라고 했어? 내가 이걸 해도 안전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치? 기억할 걸 알기 때문에 망령되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3시의 내 뜻은 얘랑 똑같은 거죠. 내 뜻을 안 고쳤으니까. 고치질 않았으니까 망령된 거지.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오케이. 세 번째 거 얼른 해봅시다. 우리 네 번째 거까지 오늘 갈 거예요. 눈까지 가리면 어쩌자는 거야. 문제라고 끝까지 그리고 53
자, 봅시다. 첫 번째 시 누구 시예요? 이용학의 시죠? 이용학이 어떤 시인인데? 이용학 어떤 시인입니까? 일제시대에 광복을 노래한 게 아니라 유랑민의 아픔을 잘 노래한 시인이죠. 이용학 하면 유랑민 떠올리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풀벌레 소리. 자, 앞에 보면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 타지구나, 유랑민의 신세구나 알 수 있어요. 사실 한 줄 띄워야 되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침상이 없대 얘들아. 아, 안 좋은 상황, 빈곤한 상황, 타지에서 지금 빈곤하구나 알 수 있고,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대. 오열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보면 감정을 나타낸 단어가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감정을 절제하니까 내 태도가 어떻게 돼?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난 뭘 표현해야 돼? 아버지를 잃은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인데 아버지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 바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들아.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객관성도 유지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자, 세 번째 연에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고, 앓다 죽었으면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했을 텐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한마디 말도 없는 거야. 아몰만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돌아가신 걸 완전히 잊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여전히 어떻다? 객관적이다. 그 묘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에도 이어지죠.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시는 손발은 식어갈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근사하게 했어?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자, 내 감정 들어있어요? 화자의 감정 하나도 안 들어있고, 화자는 어떤 상태다? 관찰자의 입장이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였다. 미명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명천, 하얀천 있죠? 이웃 늙은이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하얀천으로 덮였다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무명천을 잘못 쓴 거다의 의미도 있고요. 미명, 원래 무슨 뜻이야? 새벽빛. 그치? 희미한 빛을 미명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미명이 사그라들었다 의 의미도 있고요. 분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